이 밤의 시작은 피와 침묵이었습니다. 나라가 막 세워진 조선의 한여름 밤 젊은 무관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궁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30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왕을 도와 피를 묻히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숙번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문을 열고 사람을 베고 왕이 될 사람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끝내는 그 왕의 손에 의해 멀리 쫓겨나 스스로도 돌아오지 못한 채 늙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으로 올라갔다가 교만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조선 초기에 왜 칼을 잘 쓰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어두운 역사를 듣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두세요. 이숙번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관직을 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다시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뿌리로 삼으려 하던 그때에 다시 시집온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뒷말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숙번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읽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남들이 한 번 볼 책을 2번, 3번 보았고 말 타고 활 쏘는 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뒤에서 욕먹는 출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나라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때였으므로 새 임금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숙번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처음으로 정식 문과를 치르던 해에도 그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뒷배를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실력으로 글로 무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훗날 왕의 눈에 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도 권력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를 설계한 사람들은 임금의 권력을 나누어 여러 신하들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직접 권력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 충돌이 피로 번진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왕의 편에서 선 사람들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숙번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봉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피와 함께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는 송연방으로 달려가 왕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을 베었습니다. 문을 열어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관 출신이었는데 군인보다 더 거칠게 싸웠다. 활과 창이 빗발쳤는데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다른 공신과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머리도 쓰고 몸도 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왕에게 박혀버렸습니다. 왕이 된 이는 당연히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불과 25의 젊은 나이에 그는 승정원에 들어가 왕의 곁에서 글을 올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공으로 2번째 자리에 기록되었고 땅을 받고 호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출신이 꺼려진다며 속으로 비웃던 이들은 이제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낮게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첫 번째 피바람이었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숙번은 왕이 될 사람 곁에 섰습니다. 개성 근처에서 화살이 비오듯 날아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를 향해 유난히 많은 화살이 날아갔으나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은 이것을 보고 하늘이 내 사람을 살려두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믿음은 훗날 그를 더 깊이 감싸주는 방패가 되었고 동시에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번이나 왕의 운명을 건 싸움에서 공을 세운 뒤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추원에도 이름을 올리고 군대를 나눠 맞는 자리도 받았습니다. 왕이 강물을 나가거나 직접 활을 쏘는 행사에 나갈 때마다 그는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새 그는 신하라기보다 왕의 칼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숙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사람의 모습을 바꾸거나 드러냅니다. 이숙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집 앞으로 성문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서쪽에 성문을 세워 백성이 다니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는 시끄럽다며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문을 왕의 형이 사는 궁 앞으로 옮겨 세우게 했습니다. 나라의 어른이 사는 곳이 시끄러워져도 나는 조용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웃으며 그의 집을 문을 막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은 작아 보이지만 조선 초기와 같은 예절의 나라에서는 매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형제는 여전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앞을 시끄럽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숙번이 자기 공을 믿고 점점 위아래를 가리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한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빚이 많았고 애정도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어 왕과 상왕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절을 올리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날이었는데 이숙번과 또 다른 공신이 예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관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아가 서명을 억지로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벌주려 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공신이라는 이름을 방패로 삼아 나라의 눈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이 크고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원군으로 삼고 당분간 관직을 맡기지 않으면서 공신 신분만 보전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물러나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은 조용히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40을 조금 넘긴 나이에 집에만 있으라니 그것은 그에게 굴욕이었습니다. 1416년 봄 이숙번은 다시 궁으로 들어와 자신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겉으로는 허락하며 그에게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명목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은혜였으나 실제로는 이때부터 그를 정리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에는 큰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이럴 때 신하들은 매일 모여 대책을 논하고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숙번은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생과 첩이 있는 집에는 드나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신들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공신이었으므로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은이라는 신하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말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칼이 필요하지만 나라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칼을 거두어야 한다. 지금은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이니 창업 공신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은 곧 이숙번 같은 사람을 집에서 쉬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이 상소를 듣고 박은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분노했습니다. 한때 자기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우의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은은 원래 내 밑에 있던 자인데 이제 명이 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공을 세운 신하가 자신이 내린 인사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간에서는 그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고 잡가에 드나들었다는 보고를 계속 올렸습니다. 왕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이런 신하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며 크게 노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탄핵이 잇따랐습니다. 본디 성품이 거만하고 자신이 세운 공만 믿고 난폭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숙번은 그제야 두려워져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청하며 자기 별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왕은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해도 연안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기생과 첩을 데리고 마치 휴양을 가듯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이 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궁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어울리던 구종수 형제와 악공들이 밤마다 궁에 드나들며 놀았습니다. 왕은 세자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 북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구종수가 이숙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세자와 교통할 수 있게 말과 활과 갑옷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숙번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종수에게 갑옷과 투구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것이 큰일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세자 곁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연결해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왕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왕이 이미 버리기로 한 사람과 공신이 다시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새 왕에게 위험한 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지자 왕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종수 형제는 장터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숙번은 경상도 함양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공신으로 받았던 모든 기록은 회수되었고 그는 다시는 조정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훗날 아들에게까지 말해두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사람의 유배를 풀어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선 초기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총애를 받았던 칼 한 자루는 먼 산골로 묶여버렸습니다. 귀향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봄이었지만 함양으로 가는 산길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이숙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궁궐, 자신이 지켰던 왕, 자신이 열었던 문이 모두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군사들이 따르던 길을 이제는 관리 몇 명과 하인 둘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외지의 생활은 초반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 부하들의 안부를 전해 듣고 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그를 공신이라 부르며 대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세상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왕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나섰더라면 혹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분노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나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이숙번은 여전히 자신을 조선의 기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 기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칼은 벽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왕은 늙어가고 새로운 세자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이름은 다시는 조정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관리들이 그를 교만의 상징이라 부르며 조심해야 할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귀향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교만이라. 그들이 나처럼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본 적이 있나? 그러나 웃음 끝에는 깊은 한숨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소리는 궁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이 죽고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글과 법이 중요해졌고 피와 칼은 더 이상 권력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부친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숙번의 유배를 절대 풀지 말라. 왕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함양의 산속에서 이숙번은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나라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세월이 22해나 흘렀을 때 드디어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세종이 그를 부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배가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잠시 수도로 와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숙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결국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는 스스로를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무덤 비문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왕자의 난을 묘사한 글 중 병기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세종은 그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불러 자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숙번이었습니다. 그는 22년 만에 궁의 대문을 다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그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중함 속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공의 눈으로 보기에 그 밤의 일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종의 물음에 이숙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직접 열었던 그 문을 통과하던 군사들의 함성, 피 묻은 손, 무너져 내리던 사람들, 그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밤은 칼의 밤이었습니다. 왕의 뜻보다 먼저 피가 말하던 시절이었지요. 그의 대답을 들은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식 문신으로 다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용비어천가 위 저본을 다듬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숙번은 그 일을 하며 오랜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조를 찬양하는 글을 쓰며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조에서 잊힌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문장에는 피와 눈물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왕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그 속에는 사라진 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439년 세종은 그에게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편히 지내라. 그것은 복권이 아닌 완전한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함양 대신 안산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 근처였고 마지막을 맞이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연못가에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연기를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임금의 은혜는 잊히지 않네. 다시 궁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리 조급했을까? 왜 그렇게 높이 오르려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왕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나라를 위태롭게 했겠는가? 인간의 마음은 늘 두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회한과 원망. 이숙번의 노년은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끝없는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세상에 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440년 봄이 다시 왔을 때 이숙번은 병이 깊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활을 쏘고 말을 달리던 들판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가 오래가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68, 24년의 유배 끝. 드디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날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세종은 관을 내려 장례를 돕게 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숙번의 묘는 경기도 시흥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있습니다. 묘 앞에는 돌로 된 문인석 두 쌍이 서 있습니다. 보통 한 쌍만 세우는 것이 관례인데 그에게는 4명의 석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왕이 여전히 그를 공신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의 눈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주인의 영광보다는 그가 지나온 허물을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묘는 조선 초기 묘의 형태를 가장 잘 남긴 곳으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묘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교만한 실패자였을까? 왕을 도와 나라를 세웠지만 끝내 그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 충성스러웠지만 절제를 몰랐던 신하. 이숙번은 조선 역사에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더 슬픕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취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겸손했다면 어땠을까요? 박은이 승진했을 때 축하해 주었다면, 세자와 거리를 두었다면, 혹은 왕의 명을 잠시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았다면 그는 존경받는 원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정법을 모릅니다. 그는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의 이름을 남겼고 동시에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공을 믿은 죄인이라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리 위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주는 손이기도 하지만 거두는 손이기도 합니다. 왕은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를 버렸고 그 자신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태종이 그를 끝내버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젊었기 때문입니다. 하륜처럼 늙은 신하는 새 왕이 오르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이숙번은 아직 40대였습니다. 새 세대가 왕위에 오르면 그를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피부치보다도 냉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친구도 공신도 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 뒤에는 인간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태종도 알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 이숙번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면 그를 두면 안 된다. 그 결단이 왕을 외롭게 만들었고 이숙번을 절망시켰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왕과 신하로 기록하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의 피 묻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이숙번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공을 세우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스스로를 잃는다는 진리. 그는 그 진리를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지금도 조용히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돌 문인석의 눈동자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마치 그가 속삭이는 듯합니다. 내가 무너진 이유를 잊지 말라. 오늘날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는 자만이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왕조든 사람의 삶이든 오만이 시작되는 곳에 몰락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조심하라는 역사가 남긴 가장 냉혹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태종의 명령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숙번의 유배를 풀지 말라. 그 짧은 한 문장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생을 감쌌습니다. 한때 나라의 문을 열던 손이 이제는 작은 문 하나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서책을 펼치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글 속에는 이제 공과 야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후회와 허무뿐이었습니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습니다. 달빛이 방바닥을 스치면 그는 가만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는 왕의 문을 열었지. 이 손으로 나는 스스로의 문을 닫았구나. 그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새 왕은 훌륭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칼이었으나 칼을 거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대나무가 울지. 바람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시에 자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함께 내려온 하인들은 늙어 죽거나 돌아갔고 기생과 첩들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한 마당과 낡은 기둥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때의 용맹한 무장이 아니라 흰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버렸구나.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한 마리의 새를 보았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날아와 방 안을 헤맸습니다. 그는 새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새는 잠시 머물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때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왕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붓을 들고 옛 전쟁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저지른 일,
자신이 후회하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사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참회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공은 칼 끝에 있었고 죄도 그 칼 끝에 있었다. 가끔은 옛 부하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안부를 묻고 떠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떠난 뒤에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젊고 아직 세상을 믿고 있구나. 언젠가는 나처럼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병이 깊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인은 난로에 불을 피웠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임금께서도 나를 잊으셨겠지. 하지만 나는 그분을 잊지 못했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버림받았어도 충성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비극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 하늘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4해 동안의 유배가 끝났고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세운 왕조는 여전히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궁예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종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공의 공은 크지만 그 죄도 무겁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료들에게 명했습니다. 그의 장례를 도와주라. 공은 잊지 말자.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도 인간의 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숙번은 비로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충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교만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용기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 속에서 그는 앞장섰고 한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태종의 왕좌는 늦게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앞서 나간 탓에 시대는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서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가 다시 말을 달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묘 앞에서 속삭입니다. 당신의 교만은 죄였지만 당신의 열정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비난과 존경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숙번의 삶은 조선 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일어나 질서를 세우고 질서 속에서 자신이 옳혀버린 사람. 그가 없었다면 나라의 기틀은 늦게 잡혔을 것이고 그가 있던 덕분에 나라가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완성되자 그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변합니다. 만들던 손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그의 시에 남은 구절 중 하나는 후세에 전해집니다. 산은 변치 않으나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도다. 이 말은 단순한 시의 한 줄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의 마음도 처음엔 그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뢰와 은혜가 결국 흐르는 물처럼 변한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겸손하라. 명예가 클수록 몸을 낮춰라.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없었다면 이런 교훈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늘 희생을 통해 배우고 누군가의 몰락을 통해 성숙합니다. 이숙번은 그 희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두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피 묻은 창을 든 젊은 영웅. 다른 하나는 산속에서 시를 쓰며 늙어간 유배인. 두 얼굴이 하나의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복잡함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칼도, 공신록도 아니라 바로 이 모순된 인간성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끝났을까? 그러나 답은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공에 취하고
자신이 세운 것을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 인간은 늘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숙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시대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공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조정은 점점 학문과 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피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안정된 이유 중 하나는 그 피로 만든 두려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 이숙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종종 아버지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때 그를 버린 것이 옳았을까? 그러나 그는 결코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왕으로서 옳았지만 인간으로서는 외로웠다. 그 진실을 세종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권력보다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이숙번의 몰락이 만들어낸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를 평가할 때 신중합니다. 그는 분명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동시에 그 공을 믿다 무너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교만한 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시대는 용기를 요구하고 평화의 시대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는 첫째는 갖췄지만 둘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 위로 계절이 수백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겨울이면 눈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돌 문인석들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하지만 보는 이들은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읽습니다. 충성, 오만, 후회,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간 안에 존재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자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숙번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높이 올리지만 동시에 그 끝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정점과 추락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야기는 왕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남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 밤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불타는 등불, 열려진 문,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되는 남자.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이숙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조명은 언제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남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숙번의 생애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언제 멈출 것인가? 성공은 멈출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만 오래갑니다. 그는 멈추지 못했고 그래서 영원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한 나라의 역사이자 모든 인간의 거울입니다. 점점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10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는 용감했지만 너무 거칠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압니다. 우리 모두 그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역사는 냉정하지만 때로는 따뜻합니다. 이숙번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남긴 공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인간의 약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영웅보다 실패한 인간에서 더 큰 진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묘 앞에 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 왕궁의 문을 열던 소리 같습니다. 철컥, 이숙번은 다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칼이 아니라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내 시대는 나를 필요로 했었다. 그 말은 후회이자 이해였습니다. 조선의 새벽을 연 사람, 그리고 그 새벽에 사라진 사람. 그것이 이숙번의 자리입니다. 그는 왕의 칼이었고 결국 칼의 운명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여전히 역사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 빛은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숙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사라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라짐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이숙번, 태종에 가장 가까웠던 칼이자 가장 멀리 내던져진 신하. 그의 인생은 권력의 달콤함과 그 대가를 모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겸손은 생명을 살리고 오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시흥의 조용한 언덕 위에서 바람과 함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칼이었으나 결국 내 칼에 베였다. 끝.